이제 연지는 손목에 낙인처럼 새겨진 붉은 줄을 단 하나만 남겨두고 있었다. 여태껏 주인을 잃은 채 비어있던 병실 침대를 또 다른 누군가가 점거하자 그곳을 아지트 삼아 드나들던 두 영혼은 내심 드는 씁쓸함을 애써 감추려 하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더 선명해져. 가만히 있어도 무너져가. 심장 끝에서 차가운 손 나를 잡아 놓지 않아. 혹시였나 봐. 이어 한 영혼은 의미심장한 소리만 남긴 채 유유히 돌아서 제갈 길로 발길을 옮겼고, 덩그러니 남겨진 또 다른 영혼은 의아함만 무심하게 던져놓고 멀어져 가는 이의 뒷모습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며 괜한 노파심에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끝까지 와. 동이틀 무렵 가족이 함께 있는 집에 도착한 혜주는 늘 그렇듯 아주 조용히 뒤척이라고는 전혀 없이 곤히 잠들어 있던 함께여도 늘 애틋한 이들이 일어날 시간만을 기다렸다. 그녀에겐 그 시간마저도 소소한 행복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분주하게 활기뛰던 여느 날과는 달리 다소 차분하고 무겁게 가라앉은 아침을 맞이했다. 상기는 심각한 낯빛으로 한창 출근 준비와 등교 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준비는 미루어 두고 아이들을 붙잡아 그녀로서는 도통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줄줄이 나열했다. 말을 삼키면 더 크게 와. 조용한 틈을 비집고 와. 내 울음보다 오래 남아. 혹시였나 봐. 혹시였나 봐. 울음이 돼 나를 삼켜. 혹시였나 봐. 검은 숨결 끝까지 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사라진 것들. 두 사람의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희연이 미안함과 불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낯빛을 띠고 착잡한 심경을 솔직하게 토로했고, 슬픔은 늘 여기 남아. 이에 딸의 심경을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은 그가 밤새 고심하고 내린 임시 대안을 조심스레 제안했다. 끝이었나 봐. 울음이 돼 너를 삼켜. 끝이었나 봐. 검은 숨결 나를 데려가. 상기는 분명 곤란한 상황임에도 당장 시급한 건 딸 아이의 안전이었기에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문제는 애써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안심시키듯 말했다. 혜주는 가족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조합하여 유추한 바 지금 희연의 신변이 불안전하다는 걸 직감하고 같이 근심에 동참했다.
전날 초저녁까지만 해도 친구를 만나느라 기가가 늦어지는 딸을 제외하고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 가족들을 본 후 연지와 만날 수 있는 병원으로 향했는데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벼랑간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채 불안을 떠는데 정작 자신은 그 이유조차 묻지 못하고 도울 수 없다는 것에 오는 무력함이 답답해 애꿎은 발만 동동 굴렸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고 대처하는 상기가 더없이 고맙고 든든했다. 나를 삼켜 희연은 갑자기 가족과 떨어져 고모에게 신세를 져야 하는 것이 그리 달갑진 않았지만 당장 별다른 뾰족한 방법도 없을 뿐더러 괜히 미적거리다 일을 더 크게 악화시켜 가족에게마저 피해가 갈 것이 걱정되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날 바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혜주도 희유와 다른 일은 모두 상기에게 온전히 믿고 맡겨둔 채 신변이 위태로워 보이는 딸만 종일 쫓아다녔다. 물론 당장 위급한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 편이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을 것 같았다. 그러나 종일 딸을 지켜보던 그녀의 눈엔 매사가 적극적이진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만큼은 집중하여 야무지게 하던 안정적인 평소의 모습은 찾을 수 없이 순간순간 불안에 떨며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느라 퍽 산만하게 보여 곁에서 보는 이도 동달아 불안하게 만드는 모습만이 눈에 띄자 심란함이 더해만 갔다. 말을 삼키면 더 크게 와줘 용한 틈을 비집고 와. 그리고 극에 달할 쯤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된 친구와의 대화에서 좀채 잡히지 않았던 원인에 대한 가닥을 잡으며 어림짐작할 수 있었다. 끝이 없나 봐. 울음이 돼. 나를 삼켜. 끝이 없나 봐. 끝이 없나 봐. 검은 숨결 끝까지 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사라진 것들만 나를 부려. 사라져도 슬픔은 늘 여기 남아. 끝이 없나 봐. 끝이 없나 봐. 울음이 돼. 나를 삼켜. 끝이 없나 봐. 끝이 없나 봐. 검은 숨결 나를 데려가. 문이 닫혀 조용한 방. 차가운 숨 눈을 감아. 상기는 평소 대충 일정을 공유해주면 웬만하면 아이들이 가지는 개인적인 시간을 참견하거나 방해하지 말자는 주의였는데 전날 밤은 아버지였기에 어쩔 수 없이 기가가 늦어도 너무 늦어지는 딸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너무 컸기에 끝내 이기지 못하고 전화로 위치 파악에 나섰다. 춘발 끝에 검은 그림자 가슴 한가운데 서늘한 칼날. 끝이 안 보여. 나를 놓지 마. 그는 곧 도착한다는 말에 통화를 이어가며 마중을 나섰고 이어 얼마 못 가 저만치서 자신과 통화를 하며 쟁걸음을 하고 오는 희연을 볼 수 있었다. 창백한 새벽 젖은 바닥. 이에 반가운 마음이 들어 한달음에 딸을 향해 다가갔고 지근거리까지 거의 다다랐을 때 바로 뒤에서 보폭을 그녀의 걸음에 맞춰 조절해가며 쫓아오는 듯한 낯선 이를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엄습하는 불길함에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정체불명의 기한이 순간 놀란기색이 역력한 채 허둥지둥 빠르게 반대편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고 그제야 자신에게 전해졌던 불길함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날 밤 온 가족이 상황 파악에 나섰고 이내 쏙쏙 드러나는 정황들로 인해 그녀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그녀 또한 그때부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예의주시하며 딸이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곁을 지켰다. 그런데 그런 우려와 달리 그날 이후 스토커로 추정되는 그 어떤 인물도 다시 또 그녀에게 접근하거나 주위를 서성이는 건 볼 수 없었고 전화나 문자, 메일 또한 일제히 멈추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기에 쉽사리 마음 놓지 못하고 불안감에 떨며 매사 긴장한 채 주변을 경계했고 이사 역시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가족은 거의 한 달여 만에 다시 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고요가 목을 조여와 발끝마다 검은 물 돌아가려 그 후 계속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자 차츰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아가며 어느 순간부터 희연뿐 아니라 상기와 혜주도 딸을 마음에 둔 이가 벌인 일시적인 해프닝쯤으로 여기며 그날의 일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다. 말하지 못한 이름들 가슴속 여전히 아지트로 마땅한 장소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두 영혼은 구천 입구를 임시 만남의 장소로 정하고 매일 밤 자정 거기서 만나 그날의 일들을 소재로 담소를 나누며 누군가는 잠든 시간이지만 또 누군가는 잠들지 않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혜주는 그녀가 한 말에 그제야 주변 분위기를 다시 돌아보며 망자가 된 후로 배고픔도 아픔도 모두 잊었을 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으며 자신이 점점 이승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못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울음조차 바닥나 눈물은 소리 없이 씻고 두려워 그 반면 연지는 가만히 손목에 남은 단 하나의 붉은 줄을 내려다보며 그동안에 자신이 벌인 일들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잠잠하던 허기가 다시 흑성을 부리는 것을 느끼자 그날은 남은 줄도 마저 지우기로 결심했다. 은정은 하루아침에 그날의 일과 관련된 친구들이 모두 연락이 끊긴 채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춰 수소문에 찾아보았지만 별 소득이 없자 슬슬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물론 그건 그녀들의 신변을 걱정해서가 아닌 한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이라는 것이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그때 마침 은혜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그녀들의 행방을 막연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희미한 불씨 하나 살아남는다는 거
작은 숨도 떨려와 문틈 사이 검은 물결 발끝까지 스며들어 돌아갈 곳이 사라져 아무도 없는 복도 끝 내 이름만 남아 울어 한 걸음만 더 가면 무너질 것 같은 날 놓아줘 날 부르지 마 갈림길에서 끝없는 슬픔만 남아 날 놓아줘 날 부르지 마 갈림길에서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자 마치 앞으로의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그동안 전혀 느끼지 못했던 공기가 왠지 모르게 이질적이게 느껴지며 숨통을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더니 이미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도 남았을 옛 친구가 불현듯 등장하자 당황하는 것도 잠시 이내 그녀다운 건조한 어투로 독백처럼 주절거렸다. 모든 건 순식간에 벌어졌다. 연지가 감춰진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억척스러운 힘으로 이 친구의 가녀린 목을 움켜쥐며 숨통을 재기까지는 은정은 무방비 상태에서 부시에 벌어진 일에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며 버둥거렸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거세지는 힘에 속수무책으로 서서히 의식을 잃고 너무도 허무하게 그대로 영원히 친구들의 곁으로 갔다. 그 무한대로 증식할 것만 같던 허기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대신 그 자리엔 엄청난 공허가 밀려들었다. 연지는 직감적으로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걸 인지했지만 우연히 다른 영혼을 뚫는 앞길을 발견한 후 극심한 갈증이 있는 걸 느끼고부터 자신 스스로는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예감했다. 해주는 습관처럼 여전히 매일 딸 희연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모든 날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왠지 해소되지 않는 찜찜함이 그녀의 발길을 끊임없이 그리하게 이끌었다. 그런데 그건 뜻밖에도 엄마인 그녀에게 또 다른 행복을 선사했다. 비록 희연은 자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고 한들 아이들을 키우며 언젠가 한 번쯤은 그려봤지만 살아서는 할 수 없었던 딸과의 데이트를 완전히 떠나기 전에 실컷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아무도 없어. 하나 그 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딸 주변을 맴도는 낯선 차를 발견하며 곧 그녀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다.
처음엔 간간히 낯선 차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듯해 유독 눈에 들어와 거슬렸지만 주로 원한대낮 학교 주변 유독 인구가 많은 곳이었고 다가가 확인하려 할 즈면 이내 사라져버렸기에 괜한 기우일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겼었다. 한대 차츰 눈에 띄는 간격이 좁혀지며 맴도는 시간도 길어졌고 언젠가부턴 범위를 넓혀가며 해가 지려는 어둑한 시간에도 나타나는 해수가 잦아지는가 싶더니 이젠 집 근처까지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 불길함이 엄습했다. 그런 것에 더 이상 수수방관함에 볼 수 없었던 그녀는 정체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해 그 낯선 차에 무임승차하여 차주의 동선을 같이 따라다녀 보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우라고 여겼던 것이 위험한 현실이라는 걸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차주인 개아는 딸 희연과 오래전 연이 있던 동창으로 파악됐고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려 한다는 것도 아닌지했다. 그는 상기에게 발각되었던 그날 이후 잠시 모든 행적을 숨기고 몸물사리면서도 끊임없이 침착하고 치밀하게 경계를 풀고 방심하는 순간을 노렸고 그런 순간이 오자 교묘히 따라다니다 급기야 이사한 집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부르면 깨질까 도망치면 더 깊어질까 갈라진 길 위에 서성이는 해주는 그런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되자 참을 수 없이 성이나 들리지 않는 말을 뱉어냈고 수도 없어 눈을 감아도 더 선명한 그림자가 눈앞에 놓인 딸의 위험을 알아도 그걸 전달할 길이 없어 애간장이 녹아내렸다. 그녀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천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기다리고 있던 연지가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기색을 역력히 비치며 맞이해 주었다. 무너져가 해주는 근심에 사로잡힌 낯빛으로 무겁게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끝이 보여 끝이 보여 이 갈림길 끝에 나를 두고 가도 나는 아직 여기 울고 있을 거야 사라지지 그러나 말을 하면 할수록 그녀의 시름은 더 깊어져만 갔다. 못해도 반면 이야기를 듣던 연지는 얼마 전까지 있었던 붉은 줄이 깨끗이 사라진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순간 상인을 떠올렸지만 차마 그걸 입에 올릴 순 없었다. 그자와 거래하면 그 끝은 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스스로가 상기에 행한다면 말리지 못하더라도 부추기는 꼴은 되고 싶지 않아 목까지 차오르던 말을 억지로 삼켜버렸다. 연지가 대충 어림잡아 예상했던 것처럼 확실히 해주는 상인의 존재와 거래에 대해 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문이 닫혀 조용한 방 안 발자국이 울려 벽에 붙은 그림자 내 이름을 삼켜 숨도 못 쉬게 눈을 감아도 이젠 스토커에 대한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것인지 한동안 강의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하던 희연이 점점 친구들과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늦은 밤이나 돼서야 귀가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그럴 때면 해주는 혼자 초조해하며 소용없는 걸 알면서도 다그쳤다. 그런데 왜 자꾸 누가 날 부를까
그도 그럴 것이 급히 이사해야 했던 탓에 시간적 금전적으로는 충분한 여유가 없었던 상기는 당장 가능한 여건에 맞추느라 어쩔 수 없이 새 보금자리로 조금 외지고 낙후된 빌라들이 즐비한 한적하고 작은 동네를 택해야 했고, 그곳은 해가 지고 어둑해지면 거리를 할거하는 행인을 만나기 힘들 정도로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그랬기에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당장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닥쳤다. 늘 거리를 두고 쫓던 차가 그날은 버스에서 내리고부터 바로 몇 발치 뒤에서 희연이 걷는 속도에 맞춰 노골적으로 따라붙어 왔고, 당연히 그런 기척을 의식한 그녀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급하게 전화기를 꺼내 상기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자 벼랑간 뒤에서 정확히 이름을 말하며 불러세웠다. 이에 순간 멈칫하는 딸을 보자 이미 개안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던 혜주는 들릴 일 만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급하게 채근하다시피 하며 다그쳤지만 역시 산자는 누구도 듣지 못하고 그저 허공에서 속절없이 어둠에 묻혀 사라질 뿐이었다.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을 전혀 모르는 딸은 야속하게도 기어이 하던 걸 멈추고 돌아서 자신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이를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았다. 희연은 그를 아무리 떠올려 보려 해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자 퍽 난처했지만 너무도 반갑게 인사하며 자신이 동창이라 소개한 상대가 무안해질까봐 애써 아는 척 맞장구 쳐 인사해 주었다. 그 시각 혜주는 둘의 대화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들으며 그의 동태를 유심히 살폈다. 하나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유연한 분위기 속에 무리 없이 대화가 이어졌다. 문이 닫혀 조용한 방 안 발자국이 울려 벽에 붙은 그림자 내 이름을 삼켜 숨도 못 쉬게 눈을 감아도 검은 물이 차올라 목 끝까지 와 작은 떨림이 내 안을 긁어 아프게 번져 혜주뿐 아니라 희연도 그런 호의가 영 달갑지 않았지만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괜히 기분을 언짢게 했다가 갑자기 돌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 성급하게 굴다 도발하기보단 일단 잠시 같이 걷다가 분위기를 보고 상기에게 전화하려 했다. 마냥 어리기만 보았던 딸이 갑자기 닥친 곤란한 상황에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잘 자라준 것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더 이상 자신의 손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훌쩍 커버린 것에 못내 씁쓸함이 들었다. 희연이 의도한 대로 둘은 나란히 걸으며 과거를 두런두런 이야기했고 여전히 유연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연인 혹은 친구 같은 모습으로 비치었다. 그의 말에 그녀는 잠시 그날을 회상해 보았다. 새학년 새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에 화이트데이를 핑계 삼아 사탕 한 봉지를 사 하나씩 돌리며 자신을 소개했었더랬다. 그가 또 다른 기억을 얘기하는 말에 다시금 그날을 떠올리자 마지막 친구에겐 남은 사탕 2개를 별 의미 없이 준 기억이 희미하게 재생되었다. 아무 말도 남지 않아 남은 건 오직 흔들리는 숨
이어 다시 그때 그 시간 그 순간의 장면이 빠르게 스치듯 떠올랐다. 과거의 그 시간, 평소 관심이 가던 한 남학생에게 나름 신경 써서 준비한 걸 주려고 했다가 그가 다른 여학생에게 빼빼로를 건네는 모습을 목격하고 처음엔 관심과 같이 버리려 했다. 하지만 아까워 차마 버리지 못하고 마침 지나가던 같은 반 학생에게 별 생각 없이 줘버렸었다. 그리고 무심히 반으로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그 사소한 행동이 엄청난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저 의미 없이 한 행동이란 날에 순간 재훈의 낯빛이 차갑게 바뀌었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한 희연은 계속 안부를 묻는 말을 이어했고 그의 속을 뻔히 알고 있던 혜주는 스멀스멀 온몸을 타고 오르는 불길한 기운에 소름이 돋았다. 희연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순간 당황에 대묻자 그는 아주 태연하고 건조하게 자신이 온 목적과 의도를 서서히 드러내려고 했다. 그 말에 당황한 건 혜주도 마찬가지였다. 하필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공교롭게도 그의 어머니도 장례식을 치르다 두 사람이 만났을 것이란 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상황이었다. 어느새 차갑게 돌변한 재훈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자 그제야 모든 게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감지한 희연이 주변을 빠르게 돌아보며 도움을 청할 것을 애타게 찾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라곤 온통 조용히 가라앉고 있는 어둠뿐 무엇도 자신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건 보이지 않았기에 여차하면 무작정 소리를 지르며 집까지 사력을 다해 달려볼 요량으로 눈치를 살피며 틈을 노렸다. 그런데 그런 낌새를 눈치챈 그가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슬며시 꺼내 보이며 싸늘하게 주절거렸다. 마냥 순조롭게 흐를 것만 같았던 시간이 일순간 위태롭게 흐르며 호의로 내준 순간이 순식간에 위협적으로 바뀌자 희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얼어붙어 이성적 판단은 고사하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혜주 또한 이미 딸에게 닥칠 위험을 감지했음에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그로 인해 그 사태가 된 지금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에서 오는 절망이 한꺼번에 덮쳐 집어삼키자 그만 넋을 잃고 하염없이 그들을 바라만 보았다. 그 시각 재훈은 하얗게 질려있는 희연의 모습에 퍽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겉으론 위하는 척 선심 쓰듯 하면서도 실상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따윈 전혀 없이 일방적인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말을 잘도 짓거렸다.
이에 그녀는 순순히 그가 시키는 대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지시하는 대로 해주었고 해주도 뒤를 곧장 따라가며 차츰 절망에 빠져있던 정신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다스리고 뒤죽박죽 엉킨 생각을 정리했다. 수화기 너머의 상기는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지 통하는 무리 없이 간단 용료하게 끝났고 그러는 사이 그들은 어느새 재훈의 차가 있는 곳까지 도착해 있었다. 희연은 여전히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는 탓인지 말없이 순순히 지시에 따라 차에 올라탔다. 그렇게 상황이 점점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걸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며 애만 태우고 있던 혜주의 내리에 불현듯 까맣게 잊고 있었던 상인과의 거래가 떠오른 건 그 순간이었다. 내 안에 낯선 그림자 말하지 못한 이름들 가슴 그녀는 자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에 일단 그가 딸을 데리고 가려는 행선지를 우선 파악하려 그들과 동행이 최종 목적지로 보이는 낡은 건물에 도착하자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해 황급히 구천 입구로 향했다. 그때 그 순간 간절히 딸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도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당사자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었는데 그건 희연의 핸드폰은 여전히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는 것이다. 재훈은 희연이 자신의 뜻에 순종적으로 잘 따라주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에 흡족한 나머지 방심하다 모든 연락을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는 걸 한동안 잊고 있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고서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인지 그제야 그녀에게 핸드폰을 요구했다. 멈춰선 내 그림자 나보다 먼저 떨고 있어. 그녀는 그런 그의 뻔뻔한 태도가 무척 못마땅했지만 불시에 빼앗겨 모든 게 들통날 뻔한 위기를 무사히 넘긴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고 크게 저항 없이 원하는 것을 내주었다. 그러자 그런 것에 더욱 만족한 그는 스스로가 만든 망상이 완전히 사로잡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더러운 속내를 서슴없이 떠버렸다. 구름조차 바닥나 눈물은 소리 없이 씻고 두려움은 천천히 내 어깨를 덮어와 한 번만 손을 내밀면 괜찮아질까. 그 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단 한 가닥의 희망을 통화를 이어오던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걸며 반드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고 극한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차분히 기다렸다. 희연이 그의 지시대로 전화를 걸어 짧은 통화를 마치고도 끊지 않고 있던 이는 상기가 아니었고 처음 스토커 신고 후 쭉 자신의 사건을 맡아오고 있던 담당 경찰이었다. 그녀는 위기와 맞닥뜨리던 순간 사전에 미리 혹시나 있을 불상사를 대비해 당시 담당 경찰의 번호를 긴급 연락처로 저장해뒀던 것이 떠오르자 자신의 아버지 대신 아버지란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던 번호로 연락을 취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건 꽤 유용하게 통했다. 처음 재훈은 온전히 그녀를 믿는 척하며 직접 아버지와 연락하게 되는가 싶더니 통화 도중 불시의 상대를 확인했다.
하나 저장되어 있는 이름만을 본 후 바로 의심을 거두고 통화를 마치도록 내버려 둔 것이었다. 한편 혜주는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늦지 않게 도착해 막 가려던 상인을 만날 수 있었다. 다급히 자신을 부르는 외침에 가려던 발길을 멈춘 상인이 돌아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그녀를 가볍게 훑어본 후 용돈을 물었다. 그의 물음에 용건을 막 꺼내려던 찰나 도착한 연지가 상인과 함께 그녀를 보자 결코 막지 않을 거라던 애초의 다짐은 까맣게 잊고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대충 상황을 짐작하고 다급히 막아섬에 저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딸을 한시라도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생각에만 온전히 사로잡혀 있던 터라 무엇으로도 그 의지를 막기는 힘들어 보였다. 그런데 그 시각 상인은 그런 연지를 보곤 자신이 할 일도 잊은 채 당황함을 넘어선 원초적인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그 까닭은 셀 수 없이 긴 시간을 사자로 살아왔던 그조차도 난생 처음 접하는 지독한 비린내와 엄청난 살기 위인 아무것도 남지 않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미지의 존재가 버젓이 자신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탓이었다. 연지는 어느샌가부터 원기나 악기를 넘어선 혼종으로 영검한 힘은 거의 퇴색되어 잃어가고 있는 변질된 사자인 상인으로서는 상대하기조차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런 그녀가 한 생권의 혈안이 되어 있을 그의 말을 딱 잘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말했다. 그녀들의 실랑이를 보던 상인은 미지의 존재가 자신에게는 볼 일이 없다는 것에 안도하고 의미심장한 말만 남긴 채 주랭랑치듯 사라졌다. 혜주는 그가 자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속하게 홀연히 사라져버리자 망연자실하여 원망가질 채 그리고 간절함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로 연지를 보며 물었다. 그의 초연하고 당당하게 도와주겠노라 호언장담하는 모습에 불현듯 처음 상인을 만났던 날이 내리를 스치며 겁도 없이 덜컥 거래하던 연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연지는 그동안 자신이 그 힘으로 저질러온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에 뜨끔함이 든 것도 잠시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에 단정지어 부정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며 당장 시급한 일을 하길 재촉했다. 눈 감아도 보여 검은 물결이 목을 조여와 발끝마다 검은 물 돌아가려 해도 연지는 혹시라도 시간이 지체되어 제때 도착하지 못하게 될 것도 우려했지만 무엇보다 아직 고맙다는 말을 듣기엔 좀 이른 것 같아 말을 끊는 것은 퍽 미안해도 하는 수 없이 단호하게 제지했다. 그녀의 말에 혜주는 자신을 위해
귀하고 소중한 기회를 쓴다는 것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미안함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론 딸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오는 안도감을 찾아들었다. 그러나 곧 당장 처해져 있는 시급한 현실을 자각하고 고마움과 미안함은 잠시 뒤로 한 후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희연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향했다. 같은 시간 한참을 혼자만의 망상에 심취한 채 신나서 떠드는 재혼의 눈치를 살피던 희연이 최대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조심스레 운을 뗐다. 이에 순식간에 싸늘하게 표정을 굳힌 그가 마치 떼쟁이 아이처럼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며 주절거렸다. 그녀는 당연히 그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리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했던 터라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끌고 와 헛소리만 짓거리는 걸 참기란 퍽 힘들었다. 순간 지금까지 참아온 것을 터뜨리듯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은 그를 도발했을 뿐 아니라 본색을 여실히 드러나게 했다. 여태 순정적으로 굴며 협조적이던 것과는 달리 계속 자신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것을 벗어나려 하자 그는 경고의 의미로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부여잡고 으르렁거렸다. 희연도 솔직히 그런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는 건 자처에 더 빠르게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격이라는 걸 알았기에 어떻게든 경찰이 도착할 시간을 벌려면 거기서 물러날 수 없었고 오기로라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 하여 그걸 감수하고 그의 요구를 단박에 거절한 후 거세게 뿌리치고는 무작정 큰 도로를 찾아가려 했다. 하나인의 분노에 사로잡혀 이성을 완전히 잃은 재혼의 손에 붙들려 강제로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녀는 거칠게 잡아 끄는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저항해보아도 역부족이었기에 그저 계속 강한 힘이 끄는 대로 끌려다녀야만 했다. 그러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호흡이 가빠오며 의식마저 희미해질 때쯤이 돼서야 절대 멈출 것 같지 않은 기세로 거침없이 계단을 오르던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눈꼽만큼도 없던 발이 어느 한층에서 멈추었다. 그제야 겨우 숨을 고르며 정신을 차리려는데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착각에 착각을 반복하고 있는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희연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서 오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남은 힘을 짜내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담은 말을 발악하듯 했지만 상대는 전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시하고 오로지 한시라도 빨리 자신이 만든 공간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지체 없이 닫힌 문을 열어 젖힌 후 그녀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희연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다. 자신은 기억도 안 나는 시간부터 최근까지 몰래 도찰한 사진이 한 벽을 빽빽이 채우고도 남은 것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진절머리를 쳤다.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더욱 감기에 휩싸인 그는 누구도 원하지 않은 스스로가 만든 결과물에 자랑스러워하며 거기에 심취해 본인도 모르게 피사체가 되었던 상대에게까지 인정받길 갈망했다. 거기에 이어 더러운 욕망에 번뜩이는 눈을 하고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원하는 답을 하길 노골적으로 강요했다. 그때 마침 힘없고 약한 딸을 상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던 절제절명과 같은 위기의 순간 다행히 혜주가 연지를 데리고 늦지 않게 도착했다. 자식의 위험 앞에서 분노에 찬 어머니가 악에 받쳐 인면수심인 그를 향해 처저리도 내지르던 소리는 허무하게 허공에서 흩어져 사라질 뿐이었지만 자처하고 동행한 이는 완전히 달랐다. 연지는 눈 깜짝할 사이 재훈의 시야만 닿는 곳에서 찰나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여 위협적으로 겁을 줘 그가 저지르려 하던 추악한 만행을 어렵지 않게 막아냈다. 반면 동일한 시간과 건강 속에 있던 희연은 역겨우리만큼 더러운 본색을 드러내며 다가오던 악마가 돌연 파랗게 질려 어딘가에 한눈이 팔려있는 틈을 놓치지 않고 영문도 따질 새 없이 무작정 사력을 다해 눈에 보이는 탈출구를 향해 내달렸다. 그 순간 그런 실체에 경악한 건 비단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 망자인 혜주 역시 여태껏 자신이 보아오며 알던 모습과 판이한 연지의 본 모습에 두 눈을 의심했고 누구 못지않게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찢어나간 딸이 우선이었기에 그런 것엔 오래 얽매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정작 긴 시간 집요하게 그날을 기다리며 모든 일을 꾸미고도 눈앞에 나타난 계기스러운 형상에 눈을 떼지 못한 채 미친 듯 집착해오던 대상이 달아나는데도 얼어붙어 꿈쩍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를 직접 응징하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은 한편으로 묻어버리고 대신 연지에게 그 철퇴를 맡긴 채 바로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희연을 쫓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벗어나고도 놀란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방향을 잃고 하염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딸아이의 애처로운 모습에 그녀의 억장도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다. 어디로 가야 해 조용한 이 복도 끝 내 그림자만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선 망상에 사로잡혀 순간 악마가 되었던 재훈의 끔찍한 말로가 펼쳐지고 있었다. 모녀가 그 공간을 벗어나는 걸 확인한 연지는 거리낌 없이 실체를 드러내어 그의 생을 끔찍하게 마감시켰다. 그리고도 가시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영혼까지 삼켜 깊은 심연 속에 가둬버린 후 희연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 위해 경찰에 전화를 걸어두고 사라진 이들의 뒤를 따라갔다. 숨이 얇아져 검은 물이 발목을 감아 고요한데 무서워 아무도 없는데도 귓가에 남은 소리 그날 뒤늦게 도착한 경찰은 끔찍한 만행이 일어났던 공간에 덩그러니 남겨진 핸드폰과 몇 년간 이어져 왔던 스토킹 증거들 외엔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한 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갈 수 없어.
그 후 어느 정도 급한 불이 진화되고 딸도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을 보고서야 겨우 한시름 놓은 희주는 그제야 그날 자신이 본 것을 본의 아니게 추궁하듯 물었다. 문 하나를 열면 다른 문이 울고 또 하나는 비어 있어. 손을 뻗을수록 그의 차마 말을 잊지 못하는 그녀 대신 연지가 그대로 이어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덤덤히 풀어내었다. 단 재훈뿐 아니라 친구들의 행방은 굳이 알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숨기려 했다기보단 그냥 말하지 않았다. 숨을 삼키는 밤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멈춰선 내 그림자 나보다 먼저 떨고 있어. 울음조차 바닥나 눈물은 소리 없이 씻고 두려움은 천천히 내 어깨를 덮어와. 한 번만 손을 내밀면 괜찮아질까 했어. 하지만 갈림길 끝엔 더 깊은 어둠뿐이야.
그녀들이 망자가 되어 이승을 떠돌고 있는 시간도 어느새 2년에 가까워져 있었다. 해주는 겉으로 보기엔 애누리 없이 흐르는 시간을 태평하게 무심히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 속은 환생권에 새겨져 있는 기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차츰 조바심에 바짝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시간은 그녀를 더욱 옥죄어 순간순간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했다. 그건 자신이 곧 소멸될 처지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 거기에 더불어 이제 가족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서 오는 서러움과 놓기 힘든 미련이 숨통을 짓눌러댄 탓이었다. 하여 한량이 되어 태평이 남편과 아이들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그 시간을 즐기다가도 불현듯 닥치는 미지에 대한 불안감은 모든 걸 제쳐두고 부천 입구로 발길을 옮기게 했다. 물론 그런다고 하여 당장 그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건 열쇠를 쥐고 있는 상인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고 또 혹여라도 눈먼 천운이 스치지 않을까 싶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유일한 실마리가 있는 그곳으로 향했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그날 이후 그가 전혀 보이지 않아 불안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었고 연지도 그런 그녀의 심중을 충분히 가늠하고 있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실리를 주지 않는 이상 결코 쉽사리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기에 헛된 희망 따윈 버리도록 하기 위해 애써 시치미를 떼고 태어난 척 무정하게 말했다. 그 시간 정작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건 혜주였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니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한 연지의 무심한 태도에 못내 서운함과 섭섭함이 들었다. 하나 그런 감정은 부질없는 사치일 뿐이라는 생각에 이내 떨쳐내고 지금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봐주고 공감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야 아직 다른 결말을 기대할 수 있을 것만 같았기에 넌지시 말했다. 연지는 상인이 쥐고 있는 열쇠가 본인이 가진 자물쇠와 전혀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영 탐탁지 않아 화두를 돌리고 싶었지만 자신 또한 언제까지고 눈앞에 놓인 현실을 외면하는 것만이 능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한 번쯤은 직면하여 직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부딪혀보기로 했다. 그러자 혜주가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을 먼저 꺼내놓았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망자들 속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던 시간, 어떻게든 다시 구천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건 당연히도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방법이었기에 추격자가 다시 그 길에서 나와주길 손꼽아 기다리다 통로가 열리자 바로 시도했었다. 그러나 그 문이 열리자마자 곧장 들어가나 추격자를 뒤따라 들어가나 순식간에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들어 한참 헤매게 하다 종국에는 매번 허락 없이 들어온 진짜를 원래 자리에 토해내곤 흔적도 없이 닫혀 사라져 다 부질없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남는 건 여전히 혼자인 자신과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허탈감과 무력감 뿐이었고 그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혜주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며 크게 낙담하게 했다. 연지는 그런 모습에서 그때의 자신을 보았고 이에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는 듯 그것과 비등하지만 조금 더 가능성이 커 보이는 다른 방안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그건 역시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혜주 역시 그 긴 시간을 누구보다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나름 강구한 것이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그중 어느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는 추격자의 통로를 찾지 못해 시도해 볼 수 없었지만, 망자를 용도하는 사자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기에 그들 뒤를 따라가 보려고 했었다. 한데 그 방법 또한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사자는 당연히도 자신이 영도해야 할 망자 외에 뒤를 따라오는 다른 망자를 가만히 두고 볼 리 만무했고, 그런 자는 발견 즉시 시커먼 형체가 눈만 푸르게 뜨고 주시하며 소련과 같은 으름장으로 겁을 줘 쫓아냈다. 그녀 역시 아무리 살며시 쫓아가도 금방 발각되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한 덕에 들키지 않고 입구까진 무사히 따라간 전적만을 남기고 끝내 눈물을 머금고 단념해야 했다. 그래야만 했던 까닭은 분명 사자와 망자는 문지기를 통과해 다리 위를 유유히 걸으며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정작 그곳을 막고 있는 문은 여전히 굳게 닫힌 채 누구도 들여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각자의 경험으로 비추어 본 바 나오는 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지라도 들어가는 건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는 한 당장 구천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점철되어 결론 지어졌다. 돌아가려 해도 길은 두 갈래로 갈라져. 눈을 감아도 보여 내 안에 낯선 그림자. 말하지 못한 이름들 가슴 속에 쌓여가. 한 걸음만 더 가면 무너질 것 같은데 뒤를 봐도 앞을 연지는 상인이 갑자기 동족을 감춘 것이 자신 때문일 것이라 막연히 짐작했고, 그건 완벽하게 적중했다. 다시 마주했던 날 순간 일던 식욕으로 그녀가 그랬듯 그 역시도 완전히 돌연변이로 거듭난 영이 이젠 보통의 홀령들로는 아무리 먹어도 채울 수 없는 공허와 허기를 대신 채울 다른 대상을 찾고 있고, 그 대상에는 자신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피하고 있었다.